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화질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두 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거예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게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출연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끔 되는데 제가 이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수강생 중에서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무슨 의미로 이런 강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의를 정치적으로 깔고 들게끔 되면은 왜 저런 강의를 하나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 나름대로 뭐 정치에 대해서 편견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뭐 정치관에서 어떻다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런 판단하는 건 있지만은 제가 이 강의하는 데 대해서만큼만은 절대로 그거 없이 하는 거고 어떤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동산 정책을 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내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광운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모았고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석사 과정에서 이 강의할 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돈 버는 거 강의하는 데서 인기가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듣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돈 버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안사님 필요해, 안 필요해? 전혀 안 필요하진 않죠. 전혀 안 필요하다 그랬죠. 아니, 별로 이렇게 단박에 그 돈을 버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알아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갖고, 제가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4번 있던 걸 2번으로 줄이고, 먼저 번에 도로를 가지고 넓혀서 했는데,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더 쓰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번에 수강생들이 이걸 낙찰받았습니다 하고 낙찰받은 거를 내가 출력해서 뽑아놓은 것이 한 4, 50개가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낙찰받아서 결말이 진 것도 있는데 한 3월 달서부터는 결말이 난 거 가지고 내가 그 강의를 한 걸 갖고 책을 쓸 거면 아마 올 여름쯤 되면 그 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이것이 진짜 특수경매 실전 사례다. 그래갖고 우리 낙찰받은 그동안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한 4, 50개만 추려가지고 제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들게끔 되면은 그러니까 특수경매에 있던 농지경매를 빼서 이 토지개발로 옮기고 특수경매에 이것이 진짜 정말 그 특수경매 실전 사례다를 글로 들어가고 이제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빼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의가 거의 2번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해야 돼, 듣고 싶은 강의 해야 돼. 돈 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강의할 때는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거 와서 한번 특강을 해줬다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하지만은 돈 버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죠. 자,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더라고요. 미국이 그 영국에서 있다가 해방됐어, 독립했어. 그럼 왜 미국은 독립이고 우리는 해방이야? 미국은 자주적으로 된 거고요. 저희는 남의 힘을 외세의 힘을 의해서. 그렇죠. 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독립으로 그럼 얘네들이 살림살이 꾸려라 이렇게 독립이고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망하다 보니까 우린 해방입니다. 해방과 독립은 좀 다른 거죠. 그럼 우리 힘으로 해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의 힘을 빌려서 해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그 자리를 사실은 미군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군에서 우리가 45년 9월 9일부터 48년 7월 17일 우리 제헌절이죠. 우리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까지는 미군정 하에서 우리가 지냈었다 이런 뜻인데 그게 45년서부터 48년까지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쯤 되나? 2년 조금 넘었나? 그런 정도. 네? 3년 가까이. 3년은 조금 안 됐고 이제 9월 우리가 7월 17일이니까 2년 몇 개월 정도 지냈다는. 그러면 미군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한 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보면 그 일본의 천황
폐하령으로 해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 그 뭐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야? 그 일본 천황령으로 다시 했던 치안유지법 없애버리고 정치범죄 처벌령 없애버리고 조선보호감찰령 없애버리고 출판법 없애버리고 사법령 대부분 나머지 대부분은 어때? 다시 말하면 1, 2, 3, 4가 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 억누르기 위해서 이 대표적으로 그 써먹었던 것이 누르게 생긴 이 네 가지를 주 목적으로 해갖고 그 한국을 다스렸는데 그때 오자마자 군정에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없애버렸고 나머진 옛날에 일본 천황령으로 있던 것을 사실은 그대로 써먹었다는 겁니다. 48년도서부터 50년 5월 29일까지 재헌정부 해갖고 약 2년 동안을 이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인데 그때 2년 동안을 해갖고 그 2년 동안에 헌법을 만들고 양곡매입법을 만들고 농지개혁법을 만들고 귀속제한 처리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양곡매입법을 만들었죠. 이 양곡매입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양곡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쌀을 다 생산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없다.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끔 하고 무조건 자기가 먹을 쌀만 내밀고 그건 전부 다 어디다? 국가에서 사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똑같이 골고루 나눠주기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야? 양곡매입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뭐야?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이게 농지개혁법의 핵심이 지금 농지법의 시조가 되는데 이거는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에 보면 지금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죠.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96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때는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다? 농지를 살 수 없다 만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은,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저기 나 사장님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 가만 봐도 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아. 농사도 안 짓고 맨날 같이 그냥 아버지 엄마가 그냥 어릴 때 웃음이 있었어요. 벌떡 어릴 때 머슴이 없어요. 열심히 그냥. 웃음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강제로 넣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귀속재산 처리법 해갖고, 다시 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자기 나라 다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임자 없는 재산을 된다? 국가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드는 것이 재헌정부에서 이 네 가지를 만드는데 사실은 재헌정부에서 이것보다도 더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이 뭔가 만들어졌는 걸 봤을 때 이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재헌정부에서 부동산에 관한 것을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다든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뭐 제가 별다른 얘기할 것 없이 없고 아까 이게 농지개혁법 있죠? 그 농지를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좌에서 농지를 취급한다. 좌의 농지는 정부에 기속한다. 번영의 조약에 의해 몰수 또는 구비주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정현 씨 부모가 갖고 있던 그 전답은 전부 다 들어간다? 소유하지 못하게끔 해갖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의 농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농지지 않는 게는 전부 다 어떻다? 정부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는데 적당한 보수라는 것이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으로 한 겁니다. 채권을 5년짜리 채권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나눠줬죠? 현재 농사를 짓는 소작농한테 그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농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그 5년 동안을 거기서 나는 소득을 정부하고 농가하고 같이 소작농으로, 그러니까 개인 소작농이 정부의 소작농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봤더니 5대5더라고. 5대5. 그러니까 그 소작농한테 준 거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나면은 5는 그 소작농이 갖고 5는 정부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5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5년 동안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땅은 전부 다 등기 이전을 그 소작농한테 넘겨줬던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는 정부에서 그 정도로 했으면 이 농지기획법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없는 돈 농민들에게 착취되고 그렇게 돈을 바꿔서 넘겨줬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저는 그냥 봤을 때 그 민주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정도면 거의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1대서부터 3대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우리 나사장님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통령 때 어떻게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나? 네? 국민투표로. 국민투표로 그렇게 자료 달고 계신데 최대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아까 재헌국회가 있죠? 재헌국회에서 뽑은 겁니다. 그게 1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대, 3대를 해서 삼선 재헌을 어떻다? 한다게끔 못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대, 2, 3대예요. 3대를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것이 뭐를 말한다면 지적법, 임시토지수득세법, 민법, 부동산 등기법, 토지세법 했는데 여기 보면 지적법하고 임시토지수득세법은 50년대에 만들고 51년도에 만들었죠. 근데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이나 토지세법은 6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적법이 50년도라고 되어 있죠. 1950년대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 월 달에 일어났습니까? 6월 달에 일어났어요? 그럼 12월 달이면은 그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계실 때입니까? 부산에 가서 뭐 했어요? 부산에 가서 만들었죠. 아니 전쟁도 바빠줄 건데 부산까지 가서 무슨 지적법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임시도 보면 보면 지적법이 있죠. 지적법은 여기 보면 이겁니다. 세무서에 토지 대장을 비치하고 자해사항을 등록한다. 토지 대장을 어디에다 비추한다고요? 세무서에다 비추한다 했죠. 토지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그다음에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명칭 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50년도에 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거둘 것이 뭐밖에 없는 재산세 걷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재산세를 걷어야 되다 보니까 땅을 10,000평 가진 사람하고 100평 가진 사람하고 10,000평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 돼, 100평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 돼.
만평가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만평은 훌러든 쓸데없는 산꼭대 이면을 만평 가졌고 있고, 백평 가진 사람은 저기 광화문 내거리에 백평 가졌어. 그러면 광화문 내거리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 돼? 저 산꼭대기에 있는 만평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것을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세금을 내는 거. 재산세 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목은 만들어진 것이 그 지목대로 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목으로 쓰고 있으니까 네가 세금을 얼마를 내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목이 뭐다 보니까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지목이 학교용지, 학교를 줘야 돼? 저기 뭐 아파트를 줘야 돼? 학교용지야. 뭘 줘야 돼? 아파트 지을 때와 학교 좀. 그 땅에 필요한 걸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 용지는 옛날에 학교를 지었었기 때문에 학교 용지가 된 것이지, 학교를 지으라고 학교 용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시겠죠? 이것이 이 당시에 이 지목이 만들어진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 목적으로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이 만들어지는데 1950년 12월 1일 날 만들어졌죠. 지적법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가 임야로 쓰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를 죠? 농사를 짓고 있죠. 밭을 바뀌었죠. 그러면 땅 주인이 어떤다? 이렇게 바꿔서 쓰니까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바꿔주는 것이지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데, 내가 임야로 있을 때는 세금을 1년에 500원 내는데 내가 전으로 바꾸면은 800원 내는데 내가 일부러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보면 그런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땅 주인이 변경하게끔 돼 있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도 이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농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에? 그러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고 여기에 집이 지었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땅 주인이 지적과에 가서 신청하면은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경우도 지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신청해야 된다? 땅 주인이 신청. 그러니까 보게끔 되면은 이것이 18조가 2009년에는 81조로 바뀌었거든요. 80,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관청에 수사해야 된다. 30일 이내가 뭘로 바뀌었어요? 60일이었고, 옛날에는 지적법이었었거든요. 이 지적법이 뭐래? 측량수가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문제를 바뀌는 법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2018년도에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의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다가 이 측량수로 조사의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제가 지금도 항공사진을 보라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보면. 청에서 원으로. 국토지리에서 지금은 그 항공사진까지 다 같이 가지고 대한민국의 땅을 얻는다? 관리하게끔 돼 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81조 그대로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데 60일에 관청에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는 1950년도에 지적법을 만들었을 때나 2018년도에 지목이 변하게 발생했을 때도
당 주인이 뭐를 해야 된다?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땅 주인이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건물이 그 건축허가 났는데도 지목이 다 과손으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면허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증을 띄러 가서 제출하게끔 농지증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농지법상에 의한 농지가 아니다. 사실상 대지야. 농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 면허 신청을 어떻다? 발휘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시토지소득세법 한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땅을 가지고도 어떡한다? 그 세금을 대신해서 다른 걸 갖고도 물납으로 대신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것도 어떤다? 1951년인데 전쟁이 한참 지금 우리가 전쟁이 몇 년도에 끝났죠? 52년도에 끝났죠. 53년도에 끝났네. 그러니까 1951년도에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정부에서 세금이 없다 보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해 했을 때에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뭐야? 물납으로 아무거나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 보면 이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 뭐 학도병도 모집을 하고 군인들이 싸우게끔 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밥도 줘야 되고 뭐도 먹이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 그런 데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법에 보게끔 되면은 1960년도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얘기죠. 전쟁이 끝나가지고 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서 그 옆 사람, 앞뒷 사람하고 형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다툼이 많이 생기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네가 맞다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때 60년대 돼서야 이 민법을 만들어 갖고 개인과 개인까지끼리의 다툼이 생기는 것을 판결해주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민법이 제가 우리 특수경매를 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때에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다? 써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민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년대에 뭐가 생겼어? 등기법도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세법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1960년도가 돼서야 거의 민법도 만들고 등기법도 만들고 토지세법도 만들었는데 이때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가난했을 때라고 봐요. 근데 제가 요새 우리 사모님 제가 요새 텔레비 보면서 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대한민국이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더라고. 자, 우리 텔레비 보다 보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나오죠. 불쌍한 어린이 도와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니세프도 나오죠. 뭐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뭐 물이 없는 데는 물도 해주고 그래서 유니세프 도와주자고 나오죠.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 네? 아니 북극의 곰을 도와주자. 이 그대로 하면 북극 곰도 죽는다. 이제는 아니 얼마나 먹고 살지 오면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다가 뭐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도와주다 돈이 남아 들어가는데 도와줄 사람 있으니까 이제 뭐까지 도와줘야 돼? 북극곰까지 도와줘야 되고 북극곰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가 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면 북극곰까지 걱정을 해야 돼? 옆집을 걱정해야 돼? 옆집으로
지금 코로나로 해갖고 지금 그 음식 팔지 못하는 사람 걱정해야 돼. 북극 공 걱정해야 돼. 그래도 다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못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 없다니. 이 당시에는 못 먹는 사람이 많았죠.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렸을 때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어렸을 때 모습은 없었지만은, 저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살았을 때, 문 두드리고 밥 좀 주시오 하고, 문 두드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뭐, 구두 닦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부천에서 과손을 했어요. 복숭아 과손.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선물한다고 집에서 한 박스 가지고 기차에다 싣고 서울역에서 내리면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버스 쉬는 데까지 나가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직군. 그러니까 지게꾼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 넣어서 나가드렸습니다. 그러면 돈 조금 준다 그러면 탁탁 지금 어디를 막 뭐 내려주고 이러는 시절이 있었대. 그만큼 먹고 사니까 힘들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걱정까지 한다고? 북극곰도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 세상이 좀 그렇게 바뀐 거죠. 보면.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소지세법도 만들었을 때 이러다 보니까 뭐 4.19 혁명도 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았었죠. 국회의원 중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있었죠? 미니언 참. 네?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었나? 예, 했습니다. 했었죠. 네. 근데 하도 저기 뭐 하니까 김두한 씨가 한 것이 유명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몸을 툭툭 그렇죠. 갔다가 하도 저기 얼마나 저기 뭐냐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이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오물을 투척했던 사건까지 나섰던 사건이 있을 때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5.16 혁명이 일으켜진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무슨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보면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보면 8세 1961년 5월 16일 성격 군사 쿠데타 유경 사건 종결 64년 12월 16일 분야 정치 금지 뭐 갖고 관련 인물 박정희, 김정필, 장면, 윤보선, 장도영 서울.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걸 어떻다 뭐 혁명이다 군사 쿠데타다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했는지 혁명이 했는지 뭐 반란이 했는지 나는 여기서 그걸 갖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죠? 군사 쿠데타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는 겁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상권을 다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로 상권 분립이 돼 있죠. 상권이 뭐죠? 예? 입법.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입법을 하죠. 그다음에 뭘 하죠? 판단을 하죠. 사법에서. 그다음에 뭘 하죠? 행정을 하죠. 그대로 집행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 3권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입법도 할 수 있고 사법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대로 집행도 할 수 있는 행정도 할 수 있고 세 권을 다 줬으니까 엄청난 권력을 쥔 겁니다. 쥐었는데 그 3권을 다 쥐고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뭘 했는지 보자 이게. 3권 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권 진 사람이 뭘 했느냐 이게. 뭘 했어? 제일 먼저 뭘 만들었다? 토지수용법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
도로법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서 건축법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미 군정에서 4가지 법률을 없앴다 그랬죠. 나머지 법률은 전부 다 어떤다? 일제 그 천황령으로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회에서 토지수용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저기 뭐야 일본의 천황령을 없애버린 거예요. 두 번째, 도로법을 만들면서 조선 도료령이라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 번째,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걸 없애면서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뭐야 노 사장님, 가옥대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들어봤어요. 가옥대장이 뭐예요? 미팅 가옥대장이 뭐냐면 전면서 가옥대장이 그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제 천황령으로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면 그게 가옥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은 군사 구테타가 나서 산권을 지기 전까지는 뭐 지금 뭐 일제의 잔재니 어째니 뭐 또 돼도 일본 천황령에 쓰던 그 법규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면 지금 우리로서 제가 보면 이 당시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일본에서 쓰고 있던 법률을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한 법만 그 군정에서 미 군정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 국회에서는 헌법만 만들기 위해 농지계획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도로법 뭐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일본 천황령으로 바꾸는 것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그거 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여기 저 산법을 다 지은 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이게 혁명정부의 누구라 그랬죠? 박정희, 김종필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장면, 윤보선, 장도영이가 있죠. 네. 장면, 윤보선, 장도영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실세야 이름만 걸어놨어. 이름만. 이 세 사람은 허수아비예요.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반대 세력이 많을까봐 여기다 장면, 윤보선, 장도영이를 얹혀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어떤다? 주세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박정희하고 김종필이가 이때 몇 살이야? 35%. 40대 초반이잖아요. 나타나님 40대 초반 넘었어 안 넘었어? 네? 넘었어요? 여기 국가를 위해서 이런 법들, 다시 말하면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토지수용법, 도로법, 건축법을 만들었다는데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62년도에 건축법 만들었다는 걸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법을 자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한 생각해봐도 내 머릿속으로 봤을 때는 40대 초반의 군인들이 이런 건축법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냈더라. 어떻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내? 그러면 40대 초반에 이 군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전문가가 아니고 각 대학의 교수 힘을 다시 말하면 자기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이기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인성이 좋으신 분이 전문가를 잘 뽑아서 각 전문가들이 하게끔 만들면 발전이 되지만은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똑똑한 머리로 하게끔 됐을 때는 이 올바른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만큼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보면 이 당시에 보게끔 되면 제가 보면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데리고 왔는지 때리고 데리고 왔는지 총으로 위험해서 데리고 왔는지 돈을 주고 모셔왔는지 난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만드는 것 자체를 보게끔 되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다.
이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 당시에 만드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와 이런 법을 만드는 건 별개로 따져야지 쿠데타를 만드는 걸 갖고 여기 연결시켜주지 말자.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거고 쿠데타를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정확하게 본 게 삼권을 쥐었을 때 지 먹고 살라고 배부른 법을 만들었는지 국가에서 필요한 법을 만들었는지 따지자 이런 개간촉진법을 만들고 도시계획법을 만들고 산림법을 만들고 주택공사를 설립했거든요. 이 부분은 개간촉진법 아까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다 그랬죠? 농지개혁법을 만들었죠. 근데 농지가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농지를 더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도시계획법을 만들었죠. 뭐냐면 우리가 6.25를 겪었죠. 집이 망가졌어요? 지어졌어요? 망가졌죠. 망가진 집의 도시계획을 어떤다? 똑바로 만들고 도로도 똑바로 만들고 집을 똑바로 짓기 위해서 뭐 한다? 도시계획법 만듭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다시 말하면 그 물로 차 있는 땅을 메꿔가지고 이것도 뭘로 만들자? 농지로 만들자. 62년도에 모두 만들어서 산림법. 사모님 어렸을 때 땡감 뭘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 썼죠. 시골에서 자라셨네. 네. 그 소나무 그 밑에 그 나뭇잎 긁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나무 쫙 들고 오다 보니까 산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산림법을 만들었는데 산림법의 내용이 뭐냐면 땅 주인이고 나무 주인작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비면 안 된다. 이 62년도에 이 산림법을 만들어 놨대요. 그 다음에 62년도에 모두 만들어서 주택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오래됐네. 이 주택공사, 왜? 집을 지어서 집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집을 공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집 지어봤어요? 집 어떻게 지어요? 벽돌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난방도 제대로 하는 거 없을 때, 이럴 때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다? 이 집을 정책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62년대 주택공사를 설립했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국가재건 최고에서 삼권을 다 쥐고 국회에다 이런 거 요새 주택공사 설립한다고 만약 삼권이 분립돼 있다면 야당이 지금은 어떤데 그런 걸 하니 나무를 주인도 나무를 못 심게 나무가 집주인도 주인도 나무를 못 비게 하면 누가 나무 심는 사람이냐고 반대했겠지 않겠죠? 못했겠죠. 근데 산권을 다 줬다고 그냥 반대할 수가 있다 없다. 다 준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건 모릅니다. 2번 말고 다른 법도 많이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당시에 이 삼권을 다 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야, 40대에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했는데 나는 40대에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사장님 40 넘으셨어요? 예. 만나들면 40대에 뭐 했대? 술 먹고 놀았어. 이 도로법을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뭘 만들었던 것인지는 제가 보면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데 62년도 1월 20일 날 만드는 거 보면 자 보십시오. 도로를 하면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시장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를 지정한 도로 또한 같다. 62년도에 건축법에서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고 집을 지을 때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다는 도로가 된다는 것을 62년도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2년도에 40대 초반의 군인들이 이런 조항을 건축법에서 집어넣을 때는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거는 군인들이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게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두 번째, 16번째 보십시오. 지역이라 하면 도시계획의 제17조 그 외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금도 지역, 지구, 구역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62년대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것이 건축법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한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거 조선 시간 이령에 나와 있었던 거 베낀 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베꼈다고 봤는지 안 베꼈다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베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정식인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건축법에 못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신고, 다음 각부에 얘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손 또는 주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22조 1항에 의한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척을 할 때는 증축 또는 개척한 부분의 면적이 10평방 이내인 것인 경우는 이걸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0평방 제곱미터 미만이 지금 3평이죠. 네. 3평 미만인 경우는 신고를 하고 3평 이상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73년도 들어서서야 대지에 접하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973년도 들어서서야.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골목길이 73년도에 들어서야 10m 미만은 2m, 10m에서 35m까지 3m, 35m 이상은 6m 이런 것을 어떤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0평방미터 미만하고 200평방제곱미터 이상하고 해서 200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의 땅에 대해서 필요한 도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10m 미만 지금 뭐예요? 2m고 10m, 3m면 3m고 35m 이상인 경우는 비도시행 3m, 도시행 6m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은 합쳐가지고 다시 어떻게 된다? 나뉘어진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 당시에 건축선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갖고 건축선은 도시계획 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시장 군수는 시간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여 그 환경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로 인정될 때는 그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을 때는 이 건축법상 도로의 폭만큼 넓혀서 지어라 하는 것이 이 건축선인데 옛날에 분들이 말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그 왜 소방도로 그러니까 소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m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준 것이다. 이게 이것이 건축선이라는 겁니다.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림법, 도시계획법 다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이것이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법에서 그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도시계획법의 한 구절에 있던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이 개발지원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뽑아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에 한 구절에 있었던 겁니다. 이 개발지원구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개발 제한구역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1971년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언제 갔다 오겠죠? 68년도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러고서 그 68년도에 가서 본 것이 두 개인데 독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고속도로 두 개를 보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 다시 말하면 그 개발제한구역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 이게 주택건설의 시작, 주택공사에 착립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주택공사를 6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게끔 됩니다. 공산주의국가 할 수도 그렇고 이 땅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공사를 만들고 주택공사 사장이라고 하자고 그 당시엔 총재라고 그랬대요. 총재 뭐 이렇게 해갖고 이 군사정부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갖고 그 사람 보고 어떤다? 이 대한민국에 네가 주택을 공급하라 나가라고 이제 지정을 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주택을 이끌어 나가겠다 해서 초대 주택공사 총재가 돼서 제일 먼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유럽에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제일 먼저 땅이 없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마포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그 서대문 형무소 옆에 색강이 흘렀는데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인데 거기 물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던 분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 몇만 평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국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살 돈이 없다 하니까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라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10층 아파트를 짓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으로 난방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아파트를 보고 그대로 도면을 빼갖고서 똑같이 설치한다고 해갖고 마포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62년도에 제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았다 그랬죠. 이렇게 많은데 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하니까 신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물도 없는데 수세식 화장실? 어렸을 때 수돗물 끊기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수돗물 안 쓰고 물 먹었었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수세식 화장실? 공장 돌릴 전기도 없는데 뭐 엘리베이터?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집을 짓는다고 그러느냐? 하고 여론에서 들고 일어나. 그런 거 안 됐잖아요. 할 수 없이 이 주택공사 초대 회장이 바꾸게끔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 사장님 브라디보스토크에 가셨어요? 예. 공산주의 국가 안 가셨어요?
많이 많이 갔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를 6층까지 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땅을 몰수를 하고 집을 하나씩 지어지는데 그게 몇 층이다?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마포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없이 설치하게끔 된 것이 6층의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없이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설계를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돼야 안 돼. 안 돼. 자, 보십시오. 안 사장님. 선생님 이제 아파트 사세요? 네. 아파트 거실에 내가 앉아갖고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광운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노무현 정부 때에 그 강남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럼 내 친구 아파트가 그 당시에 뭐 10몇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파트는 2억 가는데 나 광주에 살 때인데 평소에 내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 거는 얼마? 2억. 그 앞에서는 얼마? 16억. 내가 내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갔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아니 잠깐만 기다려서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차 한잔 줄 테니까 차 한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차 한 주고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생각해봤어요. 응? 2억인데 2억 4천이가 된대. 이 신이 도대체 뭐야? 바닥을 쳐다봤어요. 바닥 때문에 그런가 쳐다봤거든요. 바닥이 내 친구가 혼자 써 밑에 집 천정이야. 천정을 쳐다봤어. 천정이 내 친구 거야 윗집하고 같이 있어. 벽을 봤어. 벽이 내 거야 옆집하고 같이 있어. 그럼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바닥은 밑에 집하고 같이 쓰고 천정은 윗집하고 같이 쓰고 벽은 옆집하고 같이 쓰고 있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게 말이 돼? 지금은 말이 돼. 근데 62년도에 땅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거기에 벽하고 천정은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같이 쓰는 거를 그 부동산이라고 분양한다면 산다. 안 사는 거야. 3분의 1도 분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난방을 우리가 구들로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방을 구들로 떼는 걸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겨울이면은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신문에 매일 지났어 안 났어요? 매일 지났죠? 자, 그러면 아파트에서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처음인 거예요.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밑에 집에서 연탄 떼는데 윗집에서 자고 싶은 생각이 나, 안 나? 네? 한 반 이상을 그 3년 동안 집을 지면서 한 3분의 2는 분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 졌으니까 입주를 하라 그래도 아무도 입주를 안 하는 거야. 그거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연탄가스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 있던 건축부장이 몰몬트를 6마리를 샀대요. 결국 각 층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놓고 다 일단 뗀 거야. 죽었어 살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한 거야. 몰몬트 이렇게 놓고 연탄 다 뗐는데 또 연탄가스를 주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입주해라. 그랬더니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나는 모르는데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강의하려고 자료를 자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한 분이 병을 주더라고 저한테. 봤더니 주택공사 이사야. 나한테 얘기가 제가 이번에 그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한 1년 남았는데 그 1년 안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좀 다녀도 되기 때문에 제가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좀 경매를 배우려고 여기 왔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좀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것 같더라. 내가 너무 반갑더라.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주택공사 30년이 지나면서 주택공사 30년사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은 이제 파는 책이 아니에요. 이제 광고를 이렇게 돌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책 많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다음 주에 봤더니 내 책상 앞에다가 주택공사 30년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주택의 역사를 그 책을 좀 보고 한 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주택공사 30년사에 있던 내용이에요. 아무도 어떤데 입주를 이제 이래갖고 몰몬트를 6마리를 낳더니 안 죽었다고 입주해라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주택공사에 있는 애들은 사람하고 어떻게 몰몬트를 똑같이 보냐. 몰몬트가 안 죽었다고 사람도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저런 애들이 어떻게 있느냐. 하고 또 사람과 몰몬트를 동일한 걸로 비교하다. 뭐 이렇게 또 신문에 다 썼대요. 이러니까 그 주택공사 과장이죠. 건축과장. 과장이 내가 책임지고 시공을 했는데 만약에 경매에 여기서 연닭가스가 새에서 사람이 죽는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나 아니냐. 내가 가서 자겠다 하고 술 한잔 먹고 가서 잤답니다. 살았어 죽었어? 살았죠. 살았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여기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파트를 공급해서 대한민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그걸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주택공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 짓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끔 되냐면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외인 주택, 외인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의 외인 주택, 남산의 외인 아파트 이런 것을 짓도록 하고 더 이상은 그 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 짓는 것을 끝나게끔 됩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일단 시죠. 쉬었다 할까요? 예.